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57번째 에피소드를 나한테 인사하는 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아니 뭐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맨이고요. 안녕하세요. 현강모자입니다. 잘- 모자를 안 쓰는 현강모자. 뭐 사실 쓴 적도 있는데 근데 뭐 거의 없죠. 그쵸. 여기에서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음, 같아요. 첫날. 그러니까 첫날 첫날. 써가지고 이름이. 음.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랬구나. 정말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2주 사이에 이런저런 마감이 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서 3시간 만에 쓰는 사람은 음, 나밖에 없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또 제 인생을 반성을 하다가 음, 제 아내가 음, 아니다. 음, 그게 네 캐릭터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량 짓을 끝내 하다가 막판에 몰아쳐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너의 본성이자 음. 특성이다. 너는 애초에 그런 글, 그런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다. 아, 는 얘기를 듣고 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아는 것과 네.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그런 때가 닥치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뭐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2주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못 지냈는데 네. 저는 일단 B형 독감을 앓았고 지금은 괜찮은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중한 주말이 풍으로 날아갔다. 음, 하지만 그 주말 동안 저는 넷플릭스에 어벤져스 시리즈가 거의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봤기 때문에 음, 집에 누워서 계속 그걸 봤죠. 네. 그러면서 막 타노스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잘못한 거 없죠? 그쵸? 근데 이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아크 에너미가 된 거죠. 최후의 적수. 그것도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아크에너미가 뭐 잘못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음, 엔드게임이 개봉을 앞두고 CGV 앱을 여러 번 다운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처음 이게 예매 열렸을 때는 어차피 앱을 쓸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음, 두 번째 이제 퍼스트 리폼드를 두 번째 보기 위해서 그 아이맥스 예매가 열린 날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녁 한 7시 좀 넘어서 퇴근을 앞두고 퍼스트 리폼드 시간표를 봐야겠다 하고 앱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1시간이 넘도록 이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시간이 넘는 게 아니에요. 아.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앱을 다운시키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으면 꼭 IMAX로 예매해서 보시는 밤을 새요. 왜요?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몰라서? 네. 그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저녁 6시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공지가 어쨌든 안 나오는데, 보통 그냥 갑자기 열리나 봐요. 그래서 대기를 그냥 타고 있어요. 그냥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게시판 확인하고. 그러면 그날은 전체적으로 접속이 불편한 날이 되겠네요. 쫙 퍼졌겠죠, 뭐. 그 소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네. 우르르르. 굳이 CGV뿐만 아니라 메가박스와 롯데도 한 번씩 다 다운되는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좀 그래서 네. 저는 그날 퍼스트 리폼드 시간표를 보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뭐 불편만 겪었으면 다행이지 않나. 결국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됐죠 뭐. 저는 사실 어제 저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10시 10분 표가 있길래 극장에 갔는데 오늘 10시 10분이더라고요. 네. 오늘 상영이 다 끝나면 내일 시간표가 자동으로 뜨는데 네네네네. 그걸 보시고 가셨구나. 네네. 한 20분 좀 남기고 이따 가시면 되겠네요. 20분 남기고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일어나서 차 타고 나갔거든요. 돌아왔나요? 다른 거 보셨나요?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반성을 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잘하셨네요.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커피라도 맛있어. 근데 거의 커피가 괜찮은 데라서. 분주하고 아프고
정신줄을 놓았던 2주가 지나가고 네.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 어벤져스 예매가 열리던 날이 이제 전주영화제 티켓팅 날이기도 그렇죠. 했고 오전이었어요, 전주는. 네. 그리고 또 깐영화제 라인업 발표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안 들리는 히어링을 하면서 또 열심히 카페에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저 일하면서 한쪽 귀로만 네네. 일단은 거의 큰 예상에서 별다른 이변은 없었는데 이제 타란티노의 신작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가 없다는 것은 이제 좀 의외긴 했고 이제 저희가 전에 얘기를 했었나요? 그 짐 자무시의 더 데드 돈트 다이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있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갔죠. 테렌스 말릭이 드디어 네. 왜냐면 예고편을 공개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고편은 공개 안 했을걸요? 그래요? 제가 말한 그때 그거였어요. 제목이 바뀌었다. 라데군드가 제목이었는데 갑자기 라이프. 제목이 히든 라이프로 바뀌었다. 이거는 맞아. 공개를 할 때가 된 거다. 맞아요. 제목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좀 굵직굵직한 거를 보면 뭐가 있죠? 알모도바르의 영광 페인 앤 글로리. 네. 고통 페인 앤 글로리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냥 네 고통과 영광. 네. 원래 또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마르코 벨루키오의 트레이터 일 트라디토레. 큰일 났네. 그리고 다르덴 형제 조용히 하세요. 영 아메드 아르노 데스플라상의 오 멀시. 근데 다르덴 형제 영화는 1시간 24분이네요. 짧죠. 네, 뭔가 그렇게 긴 영화를 만들던 사람은 아니지만 1시간 24분.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좋습니다. 자비의 돈란이 칸 영화제에 돌아갔고 켄 로치 감독의 소리 리리스 유 이거는 유력하게 잠서졌었던 작품이었죠.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위주로 얘기를 하면 끝이고 얘기를 길게 안 했으니까요. 네, 그죠. 뭐 일단은 그렇고요. 뭐 주목할 만한 시선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 디몽. 그렇죠. 가이드 시네마의 총아. 브루노 디몽 말고 누구 있죠?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 브루노 디몽의 조안 오브 아크는 뭐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의 후속작이고요. 잔다르크가 컸네요. 그렇죠. 이제 컸죠. 뭐 알베르 세라 정도가 유명한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네. 아웃 오브 컴피티션 잠깐 보면은 이제 덱스터 플래처의 로켓맨 같은 게 거의 유일한 스튜디오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덱스터 플래처는 이제 이걸로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가장 친숙한 거는 퀸의 전기 영화를 만든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감독이죠. 네, 감독이죠. 네. 그 언크레딧 돼 있긴 하지만 그 브라이언 싱어가 잘린 이후 영화를 완성시킨 덱스터 플래처. 네. 마켓맨은 엘튼 존 이야기였던 거. 네. 니콜라스 윈딩 래픈. 이건 이제 아마존 제목이 엄청 기네요. 이게 아마 Too Old to Die Young이 제목이고요. 네. 뒤에는 에피소드 제목일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는. 아니면 부제일러나? 글쎄요. 왜냐면은 2시간 18분 이렇게 적혀있는. 근데 이게 TV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짧은 시리즈죠.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편 안 됐던 것 같은데. 제목 좋은 것 같아요. Too Old to Die Young. 요절하기엔 글렀다. 요절하기엔 너무 늙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외야 뭐 조금씩 추가가 될 테니까요. 또 뭐 그래서 뭐 타란티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타란티노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왜일까가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질문에는 그 답변하긴 했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예고편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타란티노는 어떤 면에서는 깐느가 발굴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역수입. 네. 뭐 근데 사실 깐느가 발굴한 미국 감독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란티노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서 정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타란티노는 어쨌든 필름으로 작업하는 사람이고 정말 준비가 덜 된 시간적으로. 왜냐면 그냥 다른 디지털로 준비한 사람들이랑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예고편으로 할 거를 따로 그냥 애초에 빼놓을 수 있죠. 디지털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애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정말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믿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넷플릭스 영화 아예 다 빠져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제외됐죠. 사프디 형제 영화도 있었고 스콜세지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 없던 일로 갔습니다. 그 정도? 가버나움의 나딘 라바키가 주목할 만한 시선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그 정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 전에는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랬나? 일단 뭐 심사위원장들만 각 분 섹션 심사위원장들만 확정이 돼 있죠. 그 나딘 라바키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할 만한 시선이고 클레어 드니가 시네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냐리투 감독이 심사위원장이죠. 네, 뭐 그 정도가 결정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본 영화로 넘어가나요? 네. 사실 바빠서 별로 못 봤는데. 네, 그래도 저보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맞네. 바이스를 다루기로 했었는데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맞네. 부활을 기념하여 영화를 폴 슈레이더의 폴스트 리폼드로 바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스를 봤어요. 그렇죠. 일단은 아담 맥케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빅쇼트를 찍었던 감독이고 그 이전에는 또 뭐 사실 뭐 한 건 워낙 많죠. 저희가 그 오스카 시즌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석세션이란 TV 시리즈를 찍어가지고 다이렉트 길드 어워드에 영화 부문이랑 TV 시리즈 부문에 뭐 양쪽 다 노미네이션 됐고 뭐 이런저런 제작도 많이 하고 되게 바쁜 양반인데 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SNL의 작가기도 했고 저는 근데 뭐 사실 기본적으로 아담 맥케이랑 감독의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랄까 SNL 같은 코미디 시리즈를 제가 기본적으로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재밌게 보는데 일단 기분이 좀 찝찝하고 뭔가 불편해요. 저는 좀 불편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아담 맥케이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SNL 작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바이스 같은 거에서도 PC충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클럽에서 춤추는 여자들 보여주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졸라 멍청하게 보여주죠. 네, 그런 거 저는 불편하거든요. 전 완전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아담 맥케이란 감독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코미디 출신답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소문 남바와 같이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지만 저는 뭐 사실 가장 걸렸던 점은 제가 또 사랑하는 샘 라겔이 연기를 너무 못한다. 저는 부시 캐릭터가 그나마 낫던데. 그래요? 네. 그좀 뭐 부시가 멍청한 거니까 그게 멍청함이 표현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개성이 너무 없어서 부시는 개성이 되게 뚜렷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 자체에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환장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전혀 없고. 뭐 깊게 들어가진 않아도 좋은데 일단은 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부시 캐릭터가 부시가 스타성이 있거든요. 트럼프처럼. 그게 대통령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선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보이니까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덜 대단해 보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냥 허수아비였을 뿐이니까 라고 보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또 빅쇼트에 비하면은 확실히 재미가 좀 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빅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 모기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뭔가 불량채권 모기지론 사태. 네네.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네. 뭔가 설명 못 하겠네요. 저희가 클럽에서 춤추는 여성분들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빡쳤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잘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집값이 그 불량 채권인데 그걸 거짓말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거다.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탄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그 거대한 흐름 같은 게 있고 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한 명 처음 발견한 사람에서부터 이게 그 인식이 퍼지면서 각자 다른 곳에서 그 각자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좀 재밌거든요. 근데 이 바이스는 그 어쨌든 딕첸이라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실히 그 개인에 대한 드라마를 잘 못 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가 SNL 작가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산만하고 재기발랄한 이야기를
좀 더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그냥 빅쇼트는 큰 흐름이 있어서 그 뭐랄까 멈출 수 없이 굴러가는 돌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온전히 개인의 서사에 좀 더 열심히 집중하는 영화라 가지고 재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사실 편집도 막 정신없게 막 그런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뭐 그랬네요. 저도 약간 그 되게 진짜 재기발랄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재기발랄하잖아요. 뭐 허구의 화자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뭐 그런 거라든지 되게 뭔가 재밌는 장치가 되게 많고 막 예를 들면 좀 나름대로 빅쇼트스러운 접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전달하지? 그쵸. 그래서 뭐 딕 체니가 권력을 이제 집중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 풀코스 정식에 비유해서 음식 먹는 씬 같은 걸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뭐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게 되게 비아냥되기 때문에 재밌어지는 거라서 이게 보는 재미는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 옷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고 좀 유쾌하게 웃기도 힘들고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딕 체니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관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날 뽑은 건 사실 너네야 라고 하는데 나 안 뽑았는데 나 선거권이 없는데 근데 이게 과연 죄책감과 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게 감독의 자성이긴 할까 궁금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죠. 계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아닌데 난 문재인 뽑았는데 이런 느낌의 계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계몽이 나쁘다고 저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가 나쁜 게 아닌데 이런 태도가 저에게 문제점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알겠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알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 크레딧 잠깐 올라가다가 그 포커스 크루 다시 나오면서 거기서 현실과 이 영화 속 이야기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다 트럼프 얘기하고 막 현대 시점으로 나오는데 싸우죠. 거기에 이제 무식한 그 화이트 트래시 아저씨가 이거 진보 찐따들의 주장이잖아 했더니 그 옆에 이제 진보 찐따가 근데 다 팩트잖아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그러면 이 화이트 트래시 남성을 이렇게 타자화해서 얻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잘났고 너 무식해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외에 이게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온전히 사이다 영화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이다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그거야 모든 사이다가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앞에 말한 그 여자들에 대한 경멸적인 시선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대중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여자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그 춤추는 여성들이나 80년대 한창 그 부패한 정부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에어로빅 비디오에 이제 인위적인 미소를 짓는 강사 아니면 마지막에도 그 정치 싸움하는 쓰레기들끼리 싸움할 때 여자애가 나는 패스트 앤 퓨리어스 기대돼 골빈 소리 하는 거. 그게 왜 골빈 소리예요?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 그리는 방식은 그 여자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얘는 지금 정치에 관심 없는 무식한 애야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맥케이가 보기에 딕 체니라는 괴물을 만든 거는 이 정치에 관심 많아도 무식하고 계몽 안 된 촌뜨기 남자와 정치에 관심 없고 대중문화에 중독된 멍청한 여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는 일단은 다 동의하고 근데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쁘진 않았고 그냥 불편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게 봤거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이제 불편하다고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형광모자 말하는 거에 다 동의하지만 이 잣대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가 몇 편이나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은 이 영화가 우리가 정치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잣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뿐이지 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건 쓰레기야라고 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의 좀 더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 딕 체니 개인의 삶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앞에 전사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부시 정권 이야기가 상당히 후반부에 다 몰려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딕 체니의 가장 그의 바이스는 그러니까 악덕은 이라크전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권력을 다 움켜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린 대기업들과 결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되게 빅쇼트에서
저와는 달리 조금 좀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빅쇼트는 시스템의 문제를 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개인에 대한 맞아요.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밸런스한 스텝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이 언밸런스의 가장 극점은 결국에는 이 딕 체니가 그 여자한테 뻑가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맞아요, 되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또 오늘 저희가 다룰 퍼스트 리폼드와 되게 유사한 점인데, 왜냐면은 이 온전히 제 관찰에 근거하는 거지만 이 아담 맥케이와 폴 슈레이더는 정말 저는 쌍둥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냥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태도가 좀 비슷해요. 그냥 말하는 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둘이 만드는 영화의 종류가 워낙 느낌이 다를 뿐이지. 왜냐면은 SNL 작가 출신인 양반이 개몽하는 거랑 평론가 출신이 개몽하는 거에서 오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 스타일상의 차이가 명확하긴 하지만 둘이 절대 같은 화법을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옆에 놓고 보면은 비슷한데? 쌍둥이인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쵸. 둘이 알고 보면 형제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바이스가 그래도 재밌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한 사람에 집중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과거의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그걸 지금 시대와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 이라크 전이라는 건 뭔가 지금 이 현대의 시작점 같은 느낌으로 대통령 권력 절대화, 민간 사찰, 뭐 부정직한 정부, 가짜 뉴스, 보수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논리를 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에 물론 진짜 괜찮은 성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성찰을 하면 또 당연한 건데 그 어쨌든 간에 그 9.11 테러 이후로 지금 사실 나누신 거잖아요, 시대를.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전쟁이라는 게 그 실체 없는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고 사실 우리도 되게 와닿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건지, 내 신념은 지금 누구에게 바라는 건지, 내 적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사실 살고 있고 그 그래서 안에서 거기 나오죠. 우리 신념은 뭔가요 했더니 호탕하게 웃는 도널드 럼스펠드가 나오죠. 스티브 카렐 너무 좋아요. 네. 그쵸. 빅쇼트에서도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멋있게 나오죠. 그 빅쇼트의 그 신념 많던 캐릭터가 말을 뒤집는 것만 같은 맞아요. 가장 고뇌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베일은 그냥 뭐랄까 정말 이론 그냥 그 내가 학자라면, 맞았다. 내가 맞았다 아니다 이거에 더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이 공허함 같은 걸 마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좀 정의로워서 내가 이걸 투자하면서도 가장 내가 틀렸길 바랬던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스티브 카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캐릭터는 뭐 재밌다.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배신당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편의 공포 영화를 봤어요. 네. 이제 공포의 묘지와 요로나의 저주. 네. 일단은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요로나의 저주다. 네. 뭐 비교가 안 되고요. 공포의 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네. 그냥 안 보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는 재밌어요. 끝이고요. 네. 요로나의 저주는 아이디어도 재미없고 1초도 여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보였어요. 네. 아이디어도 재미없지만 그냥 무서워요. 공포 영화의 기능에 충실한. 네. 그래서 전반부까지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좀 밝은 낮에도 좀 귀신을 등장시키고 뭔가 귀신의 얼굴을 아사모사하게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약간 그런 욕망, 그런 약간의 연출적인 가벼운 도전이 좀 있어요. 비달의 귀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뭐 그런 도전은 모두 다 실패했다. 그래서 영화가 전반부까지 재밌다. 도전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재미가 없어지는군요. 그쵸. 하지만 그 전반부까지는 진짜 막 이러면서 되게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런 걸 원해서 공포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제가 좀 가잖아요. 혼자. 혼자도 아니다. 이번에 이거 사실 둘 다 그 장 감독님이랑 봤는데 둘이서 씨발 존나 무서워. 그래서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공포의 묘지는 무섭지도 않다. 그냥 뭐 놀래키는 부분 장면이 있긴 있지만 그다지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면은 요로나의 저주는 적어도 중간점까지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물론 제가 또 술을 먹고 봐가지고 약간 감성이 과했을 수 있는데 술 버프가 약간 있었다. 네, 술 버프가 약간 있었지만 어쨌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렇군요. 네, 요로나의 저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그 신부님 성직자 뭐 테마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멕시코 그게 이제 그 컨저링 유니버스 안에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장면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신부님 한 명 찾아가거든요. 네. 그 컨저링 유니버스에 네, 있는 그 신부님 가니까 아 나는 근데 이 일에 손댈 수 없다. 왜냐면은 그 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몇 주 걸린다. 그때 주인공이 아 그러면 안 된다. 딴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딴 사람한테 가요. 네. 그래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오 같은 그런 느낌. 그쵸. 그런데 카메오 하면서 막 플래시백 나와서 그 인형 보여주고 아 그게 다구나. 그냥 네. 억지로 연결고리를 좀 만든 거네요. 물론 이제 나중에 통합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좀 장난하는 것 같아서 깨는데 그러다가서 이제 찾아간 테마사 너무 짜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흥미가 확 식어서 끝까지 충실할만 하기만 했어도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뭐 가치는 다양한 거니까 또 다른 재밌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 멕시코적인 것을 안 그런 척 하지만 왜냐면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 그 웨스턴 신부님도 나오고 그 사람도 믿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멕시코적인 것을 뭔가 되게 어쨌든 간에 신비화하는 전략이 확실히 공포 영화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웨스턴스러운 귀신 괴물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어김없이 언급되네요. 아, 전 포스트 리폼드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네.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동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 브람 스토커의 원작 소설을 보면 그 표현이 그냥 있어요. 더 이상 유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괴물에 대한 타자성을 타자인 거죠. 네, 그거 이제 계속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안 그런 영화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건 다 이제 그냥 살인마. 그렇죠. 아니면 살인마거나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동네에 있는 건 마녀인데 마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의 존재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쫓아내는 존재고 그리고 동네에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리고 그러니까 동네 옛날부터 있었어도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외부와 연결돼 있거나 그러니까 동네 바보 형 같은 그렇죠. 근데 그 동네 바보 형이 있다면 동네 미친년이 있는 거잖아요. 내부에 있더라도 외부와의 매개가 되는 종류의 인물들이고 그런 인물들이 좀 더 내부적인 공포란 무엇일까? 어스. 그쵸. 그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어스가 생각보다 대단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와 세계와 이것을 나누고 결국 그 되게 동물화 시키고 그런 점에서는 또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바꿔치기가 좀 있는 그 반전과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봐가지고 이 정도. 저도 많이 못 봤는데 네. 저는 생일이란 영화를 봤고 네. 지금도 절찬 상영 중이죠. 절찬 상영 중이지만 보시면 빨리 보셔야 된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엔드게임이 다가오죠. 네, 엔드게임은 모든 영화들에 대한 엔드게임이죠, 거의. 그러니까 어벤져스라는 시리즈 자체가 타노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네. 이 세상 영화를 다 없애버리겠다. 네, 생일은 세월호 유가족 한 가족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좀 웃긴 것 같고 이제 어떻게 견뎌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화고 저는 사실 보러 가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분 나쁘게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영화가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고 뭐 당연히 어떤 영화든 조심하지만 어떤 영화는 되게 조심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지점이 있죠. 아니 그게 모자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이게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좋았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엄마가
사고가 나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인데 뭐 되게 연립 아파트 이런 데 살아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엄마의 울음소리가 되게 울려 퍼지는 장면이 있어요, 밤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남편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고 해외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막상 그 사고가 났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한국에 오지 못했던 사람이고 뒤늦게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 울음을 바라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아줌마, 그게 진짜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 아줌마는 뭘 해야 될지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 내가 옆에 있어준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간극에서 오는 제가 느끼는 죄책감 같은 게 있었고 아빠가 여기에서는 사실 뭐 영화 속에서 이제 간혹 아들을 추억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아빠는 되게 외부인이고 이 엄마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적이고 혹은 무의식적인 고통 같은 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부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유가족의 아픔에 점점점 다가가고 거기에 공감이라는 표현 좀 웃기지만 동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고 이스트우드적인 아 그러네요. 좋은 이야기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박스오피스 1위죠. 아무튼 그쵸. 근데 그 박스 숫자가 작지만 그것은 이제 봄나들이와 어벤져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업적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배우들도 진짜 많이 울어요. 저도 그게 되게 보러 가기 전에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힘들고 자식을 떠나서 힘든 거 뭐 그거 힘든 거 뭐 내가 그 정도 죄책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 울음이라는 게 되게 또 정화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필요한 거긴 한데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이 배우들의 울음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조금 저에겐 확신이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지난주였죠. 4월 16일이니까 지난 5주기. 네. 화요일날 보려다가 참 인간이란 게 간사한 동물이라서 또 수요일날 뭐 마감인 게 있어서 그 볼 생각이 없었다가 화요일날 딱 그 생각이 잠깐 들긴 했어요. 아, 좀 그래도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약간 최근에 이제 바이스나 퍼스트 리폼드 같은 영화도 그렇고 이제 미국 영화는 그게 있잖아요. 6, 70년대에는 베트남전 그리고 지금은 9.11과 이라크전 이후로 어쨌든 전과 후가 나뉘는 것처럼 거의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영화들에 많이 스며들어가 있는데 한국 영화는 당분간은 세월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영화들이 요즘 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영화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면이 확실히 있고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걸 또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또 어떤 면에서 묘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딱 집어서 말하기엔 좀 애매한데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특정한 시기에 대한 것이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세월호에서 그 박근혜 탄핵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 조금 더 사건의 연속체로서 소비될 확률이 보이는 면이 있고 그 이후의 영화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왜냐면은 이제 슬슬 이제 5주기니까 사실 네네네. 확실히 그런 전환적인 사건들이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진 같은 경우에 뭐 두더지 같은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그 흐름 같은 것들이 작가들의 변화들이 보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난번 후보였던 안드레이 츠비아긴체프 감독의 러브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공교롭게도 둘 다 전주에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전주 영화제에서 만나서 전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짧게. 네, 전주에서 본 영화들에 대해서. 혹은 뭐 전주에서 틀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또 본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추천하자면 다이앤 되게 좋아요. 다이앤? 네. 다이앤 어떤 영화죠? 다이앤은 그 히치콕 트리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네. 사실 그 다큐멘터리는 별론데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가 트리포의 인터뷰 내용의 뭔가 하이라이트에 가까운 거라서 별로긴 한데 그 뉴욕 필름 페스티벌의 켄트 존스의 다큐멘터리 아니 켄트 존스의 극영화 데뷔작 극영화 데뷔작 맞나? 어쨌든 그 양반이 찍은 영화 중에 이제 다이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트라이베카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던 영화인데 전주에서 상영을 하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영화 되게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이앤 괜찮고 아니면 뭐 그냥 브루노 디몽 영화를 보시던지 아니면은 뭐 다르다. 예. 근데 뭐 오히려 그런 거는 뭐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나중에도 볼 수 있고 또 약간의 품이 들잖아요. 인기가 있다 보니까. 티켓을 구하기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선택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즐거운 시간. 저는 뭐 사실 그냥 가서 A안 B안 정해놓고 그냥 표 있는 거 약간 보는 설렁설렁이라기보다는 이래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어쨌든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는 전주 영화제와 러브리스 특집으로. 네. 특집은 아니고요. 네. 특집이죠. 특집이에요? 특집이라고 더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소와 조금 다르다. 사실 특집이기 때문에 노력이 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거의 품이 들지 않게. 거의 전주의 경치와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저도 오랜만에 가서 한 3년? 4년 만에 가보게 돼서 또 어떻게 변했을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3년 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폴 슈레이더 감독의 퍼스트 리폼드에 대해서 아담 맥케이의 의형제 폴 슈레이더 네, 퍼스트 리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